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세대 HBM인 HBM4에 대한 시장 경쟁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하냐 마냐 이게 HBM3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HBM4라는 건데, 자, 이를 위해서 SK하이닉스와 TSMC가 일찌감치 손을 맞잡았죠. 삼성전자는 두 기업의 연합에 맞서야 하는 상황. 자신 있게 내놓을 삼성의 승부수가 또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김선용 대표께 들어보죠. 과연 시기가 모든 것들이 이제 삼성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존 최고 성능이죠. HBM3 이 시장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다음 세대 HBM4 주도권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TSMC가 가세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HBM4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HBM4부터는 이제 로직 반도체라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HB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맨 아래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로직적인 베이스 다이 위에 DRAM을 이렇게 계속 쌓아서 이제 코어 다이를 쌓아서 수직 연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HBM3까지는 이 베이스 다이를 포함한 모든 HBM 부분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각각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HBM4부터는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미세 공정을 이용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면 연산 기능을 더 눌러서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게 이제는 파운드리 업체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잘 아시는 대로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를 정말 쉽게 건물로 표현을 하면은 그간 백화점을 이제 로직 반도체라 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메모리 반도체라 치면은 두 건물이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둘이를 합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식이어서 생활도 편리해지는 만큼 속도도 빠르고 소프트웨어 실행도 굉장히 쾌적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파운드리가 없는 SK하이닉스는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TSMC와 손잡고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와 TSMC 이 싸움이 HBM4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못하는 파운드리 현재 세계 2위 기업입니다. 물론 TSMC와의 거리가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30년 넘게 한 TSMC와는 당연히 벌어져 있는 게 시장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TSMC가 못하는 HBM 기술은 또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연합을 해야 되는 거를 삼성전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삼성 보통 이른바 우리가 IDM 기업,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못하는 걸 TSMC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위에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앞으로 가격 협상을 잘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싸움이 HBM4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삼성전자는 HBM4가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4부터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어떤 기술 개발이나 어떤 소식들 접하시면서 계속 이 기업들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에는 84,000원대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뛰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제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컨셉이 다릅니다. 나는 반도체만 할 거야. SK하이닉스가 맞고요. 나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이 좋아 하면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리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냥 두 개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이 다르게. 반도체만 놓고 볼 때는 그럼 SK하이닉스입니까? 그렇죠. 오직 그것만 하고 현재 HBM 1등이니까 그것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의 새로운 강자가 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지 본격적인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우리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를 통해서 따라가 보시고요.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30원이 내년부터 되는 거죠. 우리 국내의 자영업자 비중 20%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보다 두세 배 높은데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벌써부터 부담 많이 토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인지 전망은 어떤지 우리 유강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가 16,800원, 그리고 일본이 8,300원, 대만이 7,450원인데 우리나라가 10,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아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에 6,470원에서 내년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거의 한 8년 만에 50% 이상 상승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 인상률이 1.7%지만 저는 10,000원이 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갈까라는 고민을 좀 투자하실 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출산이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키오스크 관련된 주들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 도입에 따라서 크게 한 3단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차 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됐죠.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테이블에서 테이블 PC로 결제를 주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무인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분식점에서부터 고급 한우 식당을 가도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화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포스 단말기 1위 업체인 포스뱅크가 최근에 상장을 했고 또 비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티오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19년도에 4억 8천에서 2023년도에는 매출이 무려 거의 596억으로 상당히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1단계는 거의 도입이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2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2단계는 서빙 로봇과 그다음에 조리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을 좀 구하기 어려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 도입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에 되면 휴가를 가실 텐데 속초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횟집, 그 물회집이 있습니다. 그 물회집에 가시게 되면은 서빙 로봇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월 66만 원의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서빙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25년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최저 시급이 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6만 원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기술 도입 시기는 이제 배송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송 로봇 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장 자체적으로 배송 로봇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관련주로는 로보티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도 해당이 되나요? 로봇 관련주면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배송 로봇이나 서빙 로봇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로보티즈나 LG전자를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송 로봇을 도입을 하기에는 너무 그 아파트 문화도 확산이 돼 네, 있고 맞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도로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도 미국에 비해서는 네, 좀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뭐 로보티즈를 뿐더러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포스뱅크 같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유광희 대표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MSCI 편입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전거래일 약 24%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두산그룹이 핵심 사업을 전환하는 사업구조 재편으로 스마트 머신 사업 힘싣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산그룹주 전망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놓고 이번에 두산의 이 지배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주주 측면에게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면이 존재를 하는데 추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게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주제를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이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을 한 1,000억 이상 창출하던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배당 같은 경우에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 단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1조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던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연결로 잡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비록 연결 기준 자회사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가 떼져 나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장 일각에서는 배당 재원 같은 경우가 1,000억 이상 이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고 반면에 차입금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이 연간 아니고 1조 2천억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를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한 1,000억 이상의 배당 지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좀 부정적인 요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보유 지분, 지분에 대한 매각 부분을 다 감안을 해보면 세전이익 감소는 100억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왜 주가는 그 정도가 밀리냐. 그러면 매수는 어느 타이밍에 하냐 그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주식 매수 청구가가 2850원 규모고 규모가 6천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주식 매수 청구를 신청하면 수익을 보니까 이게 주식 매수 청구가 이하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 매수 청구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래세가 0.35%고 그다음에 양도세를 22% 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까지 희석한 가격은 대략적으로 금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렸던 약 8% 정도 가격. 이게 이론적으로는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금요일 가격 기준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에선 차익 거래가 이제는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을 열고 다음에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도 주가 반응을 하지는 않을 텐데 주식 매수 청구가의 차익 거래 가능,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센터로 서서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주식 교환을 하는 주체들도 다 유리하게 되는 구조고 MSCI 편입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유동 비율 충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급등의 요인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하더라도 충족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7월 중순이죠. 그때 MSCI 편입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 마감 이후에 증시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로 나왔는데 그 직전에 사실 외국계 창구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미 이런 게 이제 불공정 거래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거래소하고 금감을 하고 좀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딴 얘기였고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소식에 전 거래일에 금요일에 각 계열사별 주가 향방이 엇갈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기준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이제 9월, 11월, 12월 세 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모아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하창환 본부장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이 좀 일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9월 달까지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채권이라든지 리츠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것이 뭐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뭐 접근을 하시는 것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피격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시그널들이 상당히 빠르게 또 조기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프라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 이자에다가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뭐 단기 랠리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리츠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사업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정책들이 그런 흐름들과 또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전력이라든지 태양광이나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회의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자체가 높아서 이 좀 장기적인 계약이 좀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Q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좀 투자 재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아침부터 증권가들은 리포트들을 쏟아내는데요. 두산과 코스맥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증권가는 기아와 풍산, 금호석유의 목표 주가도 올려잡으면서 해당 기업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새로 제시했는데요. 그럼 먼저 두산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두산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배당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증권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산이 이번 그룹 사업 및 지배개조 개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두산 밥켓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기존 13.8%에서 42%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두산 밥켓으로부터의 배당 수치가 가능해지고 또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및 지분 가치 증대를 기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승증권은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 만나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6% 증가한 1,8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주목했습니다. 지상 방산에서 보유한 경쟁력 그리고 하반기 폴란드향 물량 인도가 집중됨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상상인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9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기아 리포트 살펴보시죠.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8.4% 증가한 4조 2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웃도는 규모인데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를 크게 올려잡으면서 KB증권은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EV3를 통한 중소형 전기차 판매 확대, 하반기 PBB 시리즈의 첫 모델인 PB5 출시, 거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 모멘텀까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동일한 환경에 대비해서 피어 업체들 대비 양호한 이익을 내온 것도 역시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면서 목표 주가를 7% 올린 1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자이글의 주가가요. 지난해 4월 기록한 최고점 대비 80%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이글은 사실 조리기구 제조업체죠. 2차 전지 사업을 여전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사실 지금 일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 따라 70%에 육박하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이에 따른 2차 전지 관련주 향방에도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김수정 대표님, 기존 2차 전지 관련 긍정적인 뷰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네, 그럼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사건 있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타이틀은 자이글인데 전 자이글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위주로 이제 진행해서 투자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보통 반도체도 그랬지만 주가가 좀 밀리면 우리가 믿을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적이 괜찮을까? 괜찮아지겠지. 두 번째로는 성장성이 괜찮아지겠지. 딱 요건데 요 두 가지 없으면 버려야죠. 근데 이게 답보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버텨야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각 업종별로 뭐 성수기, 비수기 있고요. 반도체도 1분기 비수기, 뭐 2분기 또 성수기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보통 업종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각 기술별로 실제 구현 시기와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그 사이에 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등락은 분명히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의 등락이 있을 때 우리한테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게 뭐냐면 업종의 미래, 즉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데 반도체 없는 AI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처럼 2차 전지가 없는 전기차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각 글로벌 대기업에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어요. 거긴 진짜 똑똑한 사람들 정말 다 모아놨는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팽배해 있는 대로 위기설이나 비관론이 이대로 미래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라는 그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수급이잖아요. 근데 수급이 우리가 보통 어떤 거 따져갑니까? 큰 돈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대기업처럼 큰 돈을 이 업종에 많이 쓰는 이제 세력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고요. SK온이 대표적이죠. 네, 맞습니다. SK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같은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이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거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일 종목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회사명에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회사. 삼성전자 이렇게 대놓고 전자하는 기업이구나.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정말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이 적어도 3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예전에 코스닥 시장 되게 좋을 때 바이오 제약주들 투자해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만 한다고 하면 우리 바이오 제약주 해요. 해서 2, 3억짜리 기업 하나 인수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로 들어가서 급등했는데 나중에 8, 90% 급락하고 이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자익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여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뭐뭐 관련주 하실 때 재무제표 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안 나온다, 뭐 미래 할 것이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귀한 돈을 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익을 하면 뭔지 모르겠네요, 사실. 딱 고기 들어보니까. 굽는데 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잘 썼습니다. 네, 연초에 뭐 지금 우리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상반기 내에 인하할 거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김선진 대표는 혼자서 9월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이죠. 자, 자익을 올해 1월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보이는 기업, 방향성이 명확한 기업에 주목하라라는 김 대표 의견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죠. HMM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상운임 급등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달 들어서 확연하게 지금 꺾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가 반등 기대해봐도 될지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변동이 나오는 것은 전망치가 좀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P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다가 이제 이전부터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정말 둔화가 됐고요. 요번에 이제 발표된 수치가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S&P 지수가 이제는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우하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선사에서 S&P 지수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장기 계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 한 6개월 정도 오르고 나서 멈추게 된다면 해당 부분이 잘 반영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휴전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빠르게 좀 해소가 될 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는 하방으로 잡은 쪽도 있고 상방으로 크게 잡은 쪽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이 엇갈릴 때 좀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정통적인 성수기에 또 진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드 자체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생존하는 시점입니다. 관련주들의 변동성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재정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요즘 에스파 노래에 꽂혀가지고 에스파 노래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버추얼 그룹 플레이브의 곡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K-팝 시장에서는 버추얼 아티스트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1위도 기록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는데 저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자세한 내용 유광희 대표께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익숙하진 않은데요. 네, 이게 2021년도에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가 그 보험회사의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조금 놀란 적이 있었는데 2023년에 블레스트에서 만든 버추얼 보이그 플레이브가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3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밤 양갱으로 비비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때 비비를 제치고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은 좀 놀라게 했었는데요. 4월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1만 5천석의 양일간 매진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멜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스트리밍 수에서 1억 회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콘서트와 그리고 멜론 스트리밍 수 같은 경우 팬덤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버추얼 보이그룹이 과연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팬덤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 재팬과 함께 일본 진출을 좀 예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유튜버 기업인 커버나 애니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블레스트 같은 경우가 MBC의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BC가 지분을 14.84%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 진출이나 해외 진출이 잘 돼서 블레스트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MBC의 지분 가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 콘서트에서 나이비스가 등장을 했는데 3분기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홍 이사와 함께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예탁금과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50조 원 초반에서 57조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한 60조 원대 안착 여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가 충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 충전의 인프라 해소, 이게 난제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코아이젠 같은 경우로 자회사 편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 확장에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중국 2분기 GDP 발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6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들 함께 네 분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